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KCC에 대한 종목 심화 리뷰 영상입니다. 이 종목의 실적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기술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라는 회사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 회사죠. 네, 상당히 다양한 업종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KCC를 그 페인트, 그러니까 도료죠. 주로 자동차라든지 선박 또는 건설에 필요한 페인트 부분 도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축의 자재들, 건자재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실리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KCC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테마, 그러니까 실리콘에 관련된 부분이 테마로 엮이면서 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KCC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회사인지 또 실적은 어떤지 또 그 실적의 바탕으로 한 기술적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CC라는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선 이 KCC는 국내 점유율 1위의 자동차 선박용 그리고 건축용 도료를 생산하는 종합 도료 업체입니다. 그래서 페인트라는 테마 섹터에 묶여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닥 합판 창호 테마, 그러니까 그쪽 섹터 건축 자재 제조업체로 건축용, 산업용, DIY 도료, 페인트, 건축 내외장재, 국내 플랜트 사업 이렇게 영위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건자재 바닥 합판 창호 섹터에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또 시공하고 거기에 관련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섹터에도 묶여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선 이 회사를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지금 데이터는 2017년, 18년, 19년, 2020년 이렇게 최근 연도에 대한 매출액을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회사의 매출 비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물론 이거 다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기업 정보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도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자재가 또 절반 정도 이런 수준으로 분포를 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지금 매출로 잡히고 있는 내용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게 바로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체적인 KCC의 매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70%의 매출에 해당될 만큼 이 실리콘 사업이라는 것이 KCC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 회사를 하나 이제 합병하고 인수하는 또 그런 내용들이 또 발표되면서 이 실리콘이 이제 앞으로 KCC의 기업 실적에 더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를 잠시 봐도요.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컨센서스 리포트를 보면 8월 24일 나온 신영증권 리포트만 살펴봐도 지금 6위 실리콘 가격 사상 최고치 갱신에 따른 수혜라는 말을 지금 리포트에 담았거든요. 그 다음에 8월 5일에 유안타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도 실리콘 이익 개선에 기인한 호실적 추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 날 또 신영증권에서 다뤘던 리포트에도 2분기에도 실적 상승 실리콘 호황 덕분 계속해서 리포트에 서머라이즈 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서머리를 보면 전부 다 실리콘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말은 지금 KCC가 그동안 도료와
근자재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실리콘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실리콘 업체의 모멘티브라고 하는 회사를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KCC는 실리콘 중심 회사가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그런 유기 실리콘 가격, 유기 실리콘은 주로 이제 그 원재료가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는데요. 그 가격 추이가 지금 계속 사상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기인한 제품 가격의 상승 등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KCC는 다른 어떤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리콘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통해서 이 KCC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가 관리하는 노트인데요. 우선 연간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실적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연도수가 있죠. 이제 뭐 지나간 과거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현재 2021년과 또 내년, 내후년의 실적을 한번 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을 관리할 때 크게 보는 것이 영업이익, 그 다음에 EPS, earning per share죠. 그 다음에 매출액, 이 세 가지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인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서 약 한 50% 정도를 비중을 두고 다룹니다. 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비중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이 매출액에 비중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2019년, 2020년 이 두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사실은 조금씩 하방 정체를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컨센서스가 약 4,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2022년에는 5,100억, 그 다음에 5,800억 이런 식으로 각각 20%에 가까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지금 기대하면서 가고 있다. 물론 2021년, 2022, 2023년은 다 컨센서스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100% 믿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100% 믿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방향을 타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EP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물론 EPS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2020년에 67,000원이던 EPS가 올해는 48,000원, 내년에 47,000원으로 좀 줄어들다가 2023년에 되어서야 5만 원대로 다시 회복하는 상승을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EPS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매출은 계속해서 5조 7천억, 6조 2천억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올해는 두 자릿수를 만들었지만 내년부터는 그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다. 매출의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내용이 포착이 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약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한 105% 정도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성장 가치도 약 한 24,000% 상당히 많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작년에 사실은 너무너무 실적들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한 10% 정도, 내후년에도 한 10% 정도 겨우겨우 두 자릿수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성장성은 계속 담보를 돼 있다. 하지만
올해에 비하면 그 성장성은 많이 둔화가 되는 건 사실이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실질 성장폭은 마이너스 19%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까지는 마이너스 10%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마이너스 10%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서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성장의 폭이 점점 둔화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ROE 같은 경우는 지금 8.65, 그 다음에 7.98, 8.09 정도로 아직 10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RO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최소한 10% 이상이 되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 기업의 실적이 계속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또 구조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물론 뭐 예전에 2018년, 19년 이럴 때는 뭐 사실은 ROE가 마이너스였고요. 작년이 조금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기저효과였는지 조금 많이 급등해서 12.79%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올해와 2, 3년 앞으로 향후는 1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성장성의 한계가 나타나진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미 올해는 많이 지났죠, 그죠? 지금 현재 9월 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그 이제 후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를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4, 4분기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물론 지금은 3분기이긴 하지만 이제 곧 10월, 11월, 12월 정도의 4분기로 접어들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의 실적은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었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조금 성장성의 정체가 보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해도 되겠다는 것을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 앞으로 성장성은 조금 더 확보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말은 앞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다면 계속 끌고 가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실적을 끌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잠깐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의 이제 공식들이 있는데요.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산출을 해봅니다.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보면 8월 30일 날 며칠 전이죠. 8월 30일 날 적정 주가를 제가 얼마까지 계산을 했냐면 약 65만 원까지 65만 원까지 적정 주가를 계산을 했고요. 저점 밴드는 47만 원 정도, 고점 밴드는 86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2021년 올해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지금 증권사 리포터들에서는 약 한 50만 원 정도를 컨센서스로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지금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7월 달 데이터, 8월 달 데이터를 보시면 그 컨센서스는 약 40에서 50만 원으로 목표 주가가 지금 계속 상향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상향되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적정 주가도 51만 원대에서 지금 65만 원대로 상향이 됐죠. 이렇게 상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적의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그리고 코카의 적정 주가들도 계속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탄력 있게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 잠깐 차트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우선 적정 주가는 제가 주봉 차트, 주간 차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그어져 있고 연두색 선, 초록색 선이 그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2021년 그 실적을 바탕으로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최소한 아무리 낮아도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약 한 43만 원 정도의 수준까지는 주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9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정말 싸구나. 정말 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주가가 적정 주가 하단 밴드까지도 미치지 못했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떨어졌을까? 적정 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심지어는 적정 주가 하단 밴드까지도 지키지 못할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부 변수라든지 업황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이게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좋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파란색 적정 주가 하단 부분과 적정 주가 라인인 연두색 부분 사이에서 이렇게 위치적으로 파란색에 더 가까우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더 높게 보고 베팅을 계속하고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게 너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적정 주가 하단 밴드를 돌파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경계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워낙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적정 주가 하단 밴드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다행스러운 국면에 다행스러운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황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 50만 원이 바로 이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에 의한 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2021년에 적정 주가는 65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더 상향을 해서 이 적정 주가 하단선을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하단선을 들어간 상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겠다. 조금 성급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서도 접근을 해도 되겠지만 적정 주가 하단 밴드에서도 접근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최소한 40만 원대를 돌파하고 적정 주가 하단 밴드를 돌파하고 그때 가서 주가를 이 주식을 매매해도 늦은 건 아니다. 더 오히려 안정적이고 더 상승적인 어떤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된다. 무조건 싼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싸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싸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쌌다고 생각하고 그때 계속 물량을 모으고 더 떨어지니까 또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하고 어느 정도 물타기할 자금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방치. 그죠? 그러다 보면 내 계좌는 어느덧 마이너스 20을 넘어 30을 넘어 50, 60 이렇게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작년부터 상승 기조에 있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상승 기조가 본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쌓여있던 수없이 많은 매물들을 지금 현재는 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치어야만 더 이상 팔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많이 사실 올랐어요.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저점이 지금 작년 한 4월, 5월 달까지로 치더라도 그때만 해도 지금 13만 원인데 지금 거의 40만 원에 육박하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하방의 모습을 보이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구나 하고 파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적정 주가 하단 밴드 밑에 있는 가격대라면 저는 이걸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가격은 아니다. 여전히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하단 밴드인 40만 원 중반대, 정확하게는 47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또 가능하거든요. 최소한 45만 원대, 45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KCC는 저는 지금 계속 모아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로 분류해놨습니다. 이미 씨를 심었고요.
제가 이 KCC에 대해서 씨를 심은 지는 주로 언제였냐면은 네, 주로 제가 여기에 씨를 심었던 것은 주로 이 6월달 부분, 6월달과 7월달 그리고 또 최근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절대적으로 사실은 침체되어 있는 구간이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KCC는 아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출발도 하지 않은 또 출발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만큼 이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KCC를 좋게 보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KCC가 조금 더 가격이 회복되고 45만 원 중반대를 들어가야만 그때부터 KCC는 이제부터 저평가다, 고평가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하락한 또 그 하락에 대한 어떤 반등의 심리가 작용돼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이라는 또 새로운 중요한 사업 분야가 KCC에 지금 또 주가를 견인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KCC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그리고 아직은 늦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65만 원까지도 적정 주가를 오래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요. 자, 내년 같은 경우에 내년은 적정 주가 오히려 조금 떨어지네요. 적정 주가가 한 64만 원 정도, 그리고 2023년 68만 원 정도. 그래서 어쨌든 평균적으로 주가가 한 60만 원 언저리까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아직은 39만 원, 40만 원대니까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여기 주간 차트인데요. 주간 차트 상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노란 화살표를 하나를 제가 표시해 놓는데요. 제 영상 코카의 키노트 영상에 보시면은 주봉 차트를 이용한 또 주봉 차트의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그 어떤 추세를 파악하고 또 추세의 매수 타점을 잡는 그런 영상을 제가 계속 준비하고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노란색 화살표가 중요한 어떤 신호, 그러니까 매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로 형성되고요. 그 신호 이후에 제가 이렇게 피보나치 라인을 그려서 위치를 타진해 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그런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사실은 지난주부터, 그죠? 화살표를 제가 그려둔 지난주부터 KCC는 어떤 특별한 매수의 어떤 타점을 알려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는 수급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상승을 오히려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거래대금도 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에 보는 보스티안 지수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그 전에 한 5월 달부터는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그죠? 세력들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어떤 관망세, 아마 여기에서 올랐던 그 부분에 대한 일단 기간 조정의 성격을 좀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대금도 많이 말랐었고 또 수급 라인도 약간 플랫하게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확연히 지난주부터 이렇게 상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봉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봉상으로 보면은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레벨단이죠. 레벨단이란 말은 제 영상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생소한 단어로 들릴 수 있는데 현재 레벨단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쳤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레벨단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레벨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다른 말로 이제 박스. 저는 이제 레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레벨을 저는 3등분을 하죠. 3등분을 해서 재리를 3층, 2층, 1층 이렇게 편의상 부릅니다. 그리고 이 레벨단의 중심 라인을 또 그어서 중심선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7만 7천 원이 레벨단 상단이고 29만 500원이 레벨단 하단. 그리고 그 중간값은 이 둘의 평균이 되겠죠. 중간값이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해두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지루하게 이러한 레벨단 안에 갇혀 있던
그 주가가 계속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레벨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레벨단을 돌파하고 그 다음 레벨로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을 저는 레벨업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단어도 뭐 다른 데서 잘 쓰는 단어가 아니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고요. 물론 제 마음으로는 계속 레벨업, 레벨다운, 레벨스테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레벨 구간에서 특별한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레벨 스테이 구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반대로 레벨 스테이를 하다가 레벨 단을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새로운 레벨을 하단에 만드는 것을 저는 레벨 다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레벨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쉽게 말해서 레벨단 최상단인 37만 7천을 어제 돌파했고 오늘은 또 더 많이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죠. 아직 저는 레벨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레벨업은 레벨 상단 최상단에서 최소 종가 양봉 대비 7% 정도를 올라가줘야 레벨업 단계로 진입했다. 레벨업이 성공했다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조금 모자랍니다. 아마 내일 하루 정도 더 양봉을 뽑아낸다면 KCC는 레벨업으로 들어간다. 레벨업 상태로 들어간다 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 금액대가 있었습니다. 34만 5천 원, 그 다음에 38만 5천 원. 38만 500원 이 두 노란색 선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 선이 사실상 가격대가 여기 밑에 있었을 때는 이 노란색 선의 가격대가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이 주가가 레벨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이 34만 5천 원대와 34만 8,500원대의 이 강력한 저항대를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본격적으로 KCC가 계속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저항선 개념은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연두색 선을 그어뒀잖아요. 35만 7,500원과 또 38만 4천원의 연두색 선을 그어뒀는데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38만 4,500원이 38만 4천원이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5만 7,5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지선을 잘 지키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이 주가는 더 상승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들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다든지 또 강한 장대 연봉으로 붕괴하고 내려올 경우에는 그 다음 지지선 또 그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주가가 계속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상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일목균형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상은 지금 선행 구름대가 사실은 양운입니다. 지금 거의 한 선으로 붙어 있다시피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되어 있어서 거의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미 양운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구름대가 대체적으로 되게 얇게 형성돼 있죠. 이렇게 얇게 형성돼 있는 경우를 보실 때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아주 강하게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상에 또 주의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연두색 선으로 되어 있는 바로 후행스팬입니다.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캔들, 저 가격대죠. 이 캔들대를 비교해서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밑에 있다면 위로 돌파하고 올라갈 때, 위에 있다면 밑으로 돌파하고 내려올 때 이 가격대가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후행 스팬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가격대가 여기 있잖아요. 캔들대가 여기 있고 이때 7월 중순쯤에 그 가격대를 돌파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그 위에 특별하게 강력하게 주가 상승을 방해할 만한 매물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구름대를 통해서 올라갔냐면 바로 구름대를 통해 올라갔거든요. 보통 상승 시에는 일목균형표 음운을 통과할 확률이 높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 내려올 때는 양훈의 구름대를 통과하고 내려올 때가 많지 음운은 오히려 강한 지지가 되고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KCC가 떨어진다면 지금 떨어져서 이 양운을 통과하는 것이 낫지 좀 느리게 떨어져서 음운을 통과하는 것보다 이 양운으로 통과할 확률이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등세에 의한 강한 하락세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적으로 거래량 또 수급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그렇게 급하게 떨어질 내용은 아직 없다. 오히려 추세를 계속 만들고 레벨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KCC라는 종목을 그 이전에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씩 매집하셨던 분들이라면 마지막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레벨단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37만 7천 원 정도의 자리였다. 오히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37만 7천 원 아래 쉽게 말해서 레벨단 안으로 복귀를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했었던 물량의 아주 적은 일부를 기념 익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기념 익절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봐도 현금화 시키지 않으면 내가 실질적인 실질적인 이익이다, 실질적인 수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체를 지금 당연히 팔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기념할 만한 수준의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지금 1,000만 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아주 작은 금액을 기념 익절하면서 일부의 현금을 챙기는 현금화를 하면서 기념하고 기분 좋게 축하하는 그죠? 그런 어떤 행위를 해도 된다, 매매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다가 다시 레벨 단안에서 재정렬하고 그 다음 또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다시 물량을 더 오히려 이때는 100만 원, 200만 원 기념 익절한 것보다 더 많은 예를 들어서 200이라든지 300 정도의 수준으로 뭐 심지어는 400 정도의 수준까지라도 물량을 더 추매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도 된다. 왜? 일단 그 이전에 사두었던 것에 대한 수익률을 담보로 가지고 가져가도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KCC라는 종목을 아주 저가인 뭐 이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샀다면 여기 이 정도에서 물량을 사 모았는데 여기서 뭐 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에 크게 뭐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크게 뭐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뭐 염려가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죠? 뭐 그 정도의 변동성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산 가격이 35만 원대다. 그러면 지금 조금 먹었는데 떨어지면 불안해져요. 그죠? 그러다가 정말 운이 안 좋으면 더 밑으로 떨어져서 조금 먹은 것 같다가도 다시 마이너스로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초반에 상승기에는 물량을 조금씩 모으면서 수익률을 점차 확대시키고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는 동안에 물량을 조금씩 비중을 더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처음부터 왕창 들어갔다가 이렇게 조정세가 나왔을 때 손도 못 쓰고 당하고 심지어는 또 손절을 빨리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들 많이 공부하시고 또 제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실 때 상당히 참조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준을 그걸 이용해서 빨리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가가 기본적인 보조지표를 볼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 안내하는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차트를 제가 스토캐스틱을 4개를 넣어놨죠.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으로 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가격 차트죠. 캔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의
해당하는 주간 스토캐스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간 스토캐스틱 말씀드렸고, 일간 스토캐스틱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아주 세밀한 어떤 움직임의 변화를 포착해야 되는 거고요. 주간 스토캐스틱은 어떤 추세를 읽어내는데 사용하고요. 주간 스토캐스틱의 추세가 완성되고 안정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수익률이 많이 나 있고 비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기준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기준을 더 좀 여유 있게 가져가도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량이 많이 모이지 않고 지금 어떤 씨앗을 뿌려서 새싹이 나고 성장 단계 정도까지는 바로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추세를 읽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밑에 가격이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는 5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계속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의 레벨단 안에 갇혀 있다. 뭐 다른 말로 쉽게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박스의 비추세 구간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4월부터 3월 말부터 강하게 5월 중순까지 강하게 상승했던 추세가 끝나고 이제 추세를 하락 반전하는 그런 또 추세 구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부터는 주의를 하시고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것이 더 좋았다. 그죠?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은 게 확연하게 지금 이 에너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에너지의 파동이 과매도권에 들어가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오고 골든이 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이용하고 일간 스토캐스틱의 타이밍을 맞춰서 이때부터는 또 물량을 다시 재매집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주간 스토캐스틱의 K 값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어느 정도 과매수권이라고 볼 수 있는 70, 아주 디테일하게는 저는 67을 보는데요. 67을 보는데 이 70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에너지를 크게 방출을 못했어요. 이게 67 또는 70 이상으로 들어가야만 본격적인 상승 에너지의 기운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67, 70까지 근접하지 못하고 계속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도 계속해서 어떤 가격의 큰 상승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레벨 단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 K 값이 전 고점들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오늘 지금 65.81인데요. 아마 내일 되면 67, 68 정도로 돌파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과매수권, 높은 위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에너지의 힘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더 큰 힘의 에너지가 밑에 있는 주간 스토캐스틱으로 또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도 이런 높은 과열권으로 들어가야만 밑에 있는 월간이나 또 연간으로 차곡차곡 더 장기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간 스토캐스틱이 얼추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돌파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 이쪽 쭉 올라간다면 이 에너지는 정말 점점 커진 에너지가 되고 밑으로 잘 반영이 돼서 월간 스토캐스틱도 조만간에 골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연간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분들은 지금 아주 오랫동안 계속 가져가는 상황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연간 스토캐스틱 볼까요? 연간 스토캐스틱은 작년 7월 8월부터 그죠? 7월 8월부터 더 나아가서는 작년 4월부터 사실은 과매도권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에너지로 계속 끌어올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사실은 아주 장기적인 스탠스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장기적인 스탠스에는 큰 출렁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시고 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간보다는 월간 정도를 가지고 매매를 해도 되는 구간이 됐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부터 추세가 꺾여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올해 5월달부터는 월봉상 에너지 값이 지금 전 고점을 찍지 못하고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는
레벨 단원에 갇히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추세 구간, 기간 조정을 쭉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제 끊어지고 다시 한번 이런 이때처럼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월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도 회복돼서 최소한 전고점 부근 이상 돌파하고 들어가줘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상승의 기운을 유지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멀리 갈 거 없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일단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고열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열권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주가는 점점 더 많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피로감을 가지고 다시 조정세가 나왔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이 바로 꺾이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상승세가 조금 소폭 줄어드는 모습 또는 조금 꺾이는 모습은 보일 수 있을는지도 몰라도 이게 데드가 발생하는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구간에 대비해서 최소한 일간 스토캐스틱이 데드가 발생하고 3일차, 5일차, 7일차와 같은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짜자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치면 D 값도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난 지 3일째, 5일째, 7일째 정도 그러면은 주간 스토캐스틱도 좀 처질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구간을 활용해서 물량을 매집하면 좋겠다. 그죠? 매집의 타점은 아마 9월 중순 정도 조정기에 들어갈 거고요. 물론 신규로 진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죠? 3일째, 5일째에 물량을 이미 많이 담보, 그러니까 수익률을 가지고 담보를 생각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근본적으로는 KCC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적정주가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여전히 침체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그죠?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침체 구간, 침체의 늪에서 못 헤어나고 있다. 언제든지 다시 침체권으로 되돌림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생각하고 너무 큰 베팅,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물량들을 이렇게 쏟아붓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운이 나빠서 다시 침체 늪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수익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공포로 변환되는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스토캐스틱 차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보조지표들도 중요하게 다 봅니다만은 자, 다음 보조지표는 DMI 지표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DMI 지표는 D 플러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D 플러스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D 마이너스,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ADX 값, 이 세 가지 선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게 현재 보시고 있는 이 차트의 순서입니다. 배열이 중요한데요. 배열상 D 플러스가 제일 위에 있고 ADX가 중간에 있고 D 마이너스가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배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떠나서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위에 있는 수치가 지금 37 정도 되고요. 중간선을 25로 잡고 밑에를 한 15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이제 12로 생각하고 세팅을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 12 밑에 점선 부분이 이제 10이거든요. 위에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지 않고 밑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D 마이너스 값이 지금 이제 13.86까지 내려왔어요. 조만간에 12까지도 타치를 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지어는 10 여기 라인에 있는 10 라인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여기 14 라인을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10 라인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14는 지금 이제 돌파하고 내려갔죠. 14는 돌파하고 내려갔고 그다음 밑에가 이제 10인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이 파란색이 내려간다는 것은 주가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D 마이너스 값은 주가와 반대 방향이고요. D 플러스 값은 주가와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ADX는 D 플러스가 위에 있을 때는 D 플러스의 평균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D 마이너스가 위에 있다면 파란색이 위에 있다면
그 파란색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있는 선의 평균값이 바로 이 ADX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해가 좋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 값이 14비트로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 그죠? D 값이 올라간다는 말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D- 값이 반등을 치고 올라갈 때는 대개의 경우에는 25까지 올라갑니다. 25. 최소한 25까지는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20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돌파한다면 잘못하면 D 값은 반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럴 때가 이제 역전 현상이 생겼던 거죠. 역전 현상이 D-가 올라가고 D+가 내려오면서 역전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되면은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D+ 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다시 또 주가가 탄력성 있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D- 값이 계속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하방이 거의 좀 심하게 떨어진 구간까지는 지금 내려가 있다. 과매도권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스토캐스틱과 비슷한 논리로 과매도권에서 빨리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밑에서 놀거나 더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긴다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D- 값이 계속해서 밑에서 논다면 주가는 계속 더 올라갈 확률이 많아진다. 그렇죠? 반대로 D- 값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주가는 반대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그래서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저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D- 값이 위에 있고 D+ 값이 밑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못 갑니다. 힘을 못 써요.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부터냐? D+ 값이 완연하게 D- 값이 위로 올라가면서 ADX도 상승을 시키는 이 구간부터는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도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줄은 방향이 없어요. 이게 그 RSI나 또 스토캐스틱 같이 이렇게 백분율에 의해서 지수표가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만약에 D-가 꺾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최소한 14 이상을 뚫고 올라간다면 14를 못 뚫으면 또 상관없어요. 14 이상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매도의 어떤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기념 익절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세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수급 라인인데 수급 라인은 지금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기가 막히게 물량을 많이 사모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모으는 물량을 다 개인들은 다 던져버리고 있죠. 그죠?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얼마 먹지도 못하고 던져내고 있는 우리 개인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데 얼마 먹지도 않고 던지는 이런 모습들을 항상 개인들의 수급에서 발견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 내 수익을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외인과 기관들도 조금 팔다가 다시 또 지금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수급 쪽으로도 지금 KCC는 외국인과 기관, 즉 좀 강한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달려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보조 지표는 크게 보지는 않지만요. MACD 같은 거, 그다음에 윌리엄 퍼센테이지, RSI, CCI도 보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현재 위치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 특히 이제 MACD는 영선을 중심으로 그 오실레이터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란색 선이 영선을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에, 그러니까 양의 값의 구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상 거의 차트를 조금 더 늘려볼까요? 사실상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거의 여기가 영선이잖아요. 영선을 좀 눈에 잘 띄게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영선인데요. 이 영선을 거의 노란색 선이 영선 위에서 놀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 8월 달에 주가 조정이 좀 있을 때 좀 강력하게 빠져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다시 금방 또 진입을 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강한 하락에 의한 강한 또 반등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쑥 다시 올라갔는데요. 대체적으로 KCC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당연히 MACD 값의 오실레이터 값이 계속 영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이 정도 선만 확인해도 영선 위에 있어야만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자꾸만 이렇게 영선 밑에서 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하락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윌리엄 퍼센테이지 RSCCI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정도, 추세 라인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가 이렇게 하방 추세가 있었는데 그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가 중요한 매수 사인으로 또 보거든요. 반대로 추세가 이제 뭐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을 수 있는데 추세 라인이 돌파되는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가 또 중요한 매수 타점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추이만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눈에만 딱 보면 대충의 현재 위치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볼 수 있는 정도로 숙달이 되시면 됩니다. 보조지표를 너무너무 많이 써.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매매의 결정을 할 때 걸림돌이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조 수준으로만 보시라.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헤이켄 차트라는 것이 있는데 헤이켄 아시 차트인데 이 차트는 전체적인 추세를 조금 느리게 반영하게 해서 한 추세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또 좋은 차트가 되거든요. 이 헤이켄 차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때가 언제부터냐면은 8월 24일부터 그죠? 확연하게 추세를 돌렸다는 게 보이시죠? 쭉 파란색의 음봉으로 이어오다가 양봉의 모습으로 전환돼서 쭉 가고 있다. 이 양봉의 모습을 확연히 잡아먹는 어떤 음봉이 이렇게 출현된다면, 그죠? 음봉이 이렇게 출현된다면 그때부터 또 추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확률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주의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약간 매도의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 현재까지로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그죠? 이 꼬리의 고점들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헤이켄 차트도 상당히 중요한 차트고요. 이 차트를 통해서 추세를 읽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건 제가 이제 공매도로 확인하는 건데요. 공매도는 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큰 공매도가 역대적으로 나왔다면 조금 뭐 참고 정도 조금 주의할 부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8월 25일 8월 24일은 좀 공매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대처도 많이 늘었고 이럴 때는 조금 그냥 그렇구나 분명히 조금 과열권에는 들어가는구나 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또 제가 잠깐 참고하는 게 바로 이격도예요. 제가 20일 이동 평균의 이격도를 가지고 참고를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격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비해서 조금 이격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열권에 들어가는데 이 과열권에 들어가야만 주가가 더 많이 팡팡팡 가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열권에 들어갔다가 과열권을 이탈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과열권에 들어갔다 이탈하는 그때부터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죠? 과열권 이탈하는 이때부터 좀 주의를 하시면 왜냐면 그때부터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밑으로 침체됐다가 다시 위로 회복되는 그런 구간은 또 반대로 매수의 어떤 시점으로 고려해도 되는 분위기를 찾아보자 이런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지금 별로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시 주봉으로 가서 KCC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이 종목은 분명히 실적적으로 좋은 위치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알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은 대부분 이 이유를 모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겠죠. 보통 실적을 대입해 보면 거기에 맞는 이유들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시세말로 심하게 빠진 너무너무 많이 빠진 것만큼 주식에 가장 좋은 호재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는 말이지만 저는 또 틀리기도 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부터 파란색 선에 가까우면 저평가 중심 라인에는 적정 주가 또 여기는 제가 표시하지 못하지만 빨간색 선 그죠? 적정 주가에 상단 밴드가 있단 말이에요. 상단 밴드가 아까 제가
현재 상단 밴드는 86만 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86만 원은 지금 여기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KCC 가장 고가 최고가가 역사 사상 최고가 64만 9천 원이었는데 80만 원을 그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80만 원에 가까우면 갈수록 조금 고평가, 조금 거품 구간에 들어갔구나. 80만 원을 돌파하고 더 위로 올라가면 그때도 또 무슨 일이지? 내가 알 수 있는 없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물음표를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좋은 거지 너무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어떤 회복세, 그죠? 그동안에 빠졌던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 회복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지난번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됐던 이 정도의 라인, 그죠? 선으로 그려볼게요. 이 정도 라인이 사실은 또 어떤 상승의 고점, 상승의 어떤 매물대의 한 꼭지점,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이상 못 올라간다면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리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만큼 지금 KCC는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다. 저평가라는 말을 쓸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되, 분명한 것은 또 제가 바라기는, 왜냐하면 제가 물량을 모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47만 원, 45만 원 선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이 정도 선이면 조금 저평가 국면이긴 하지만 뭐 이유가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서 그때부터 중심 적정 주가까지 노려보는 그런 또 전략으로 가져가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면 잘못하면 너무 마음고생을 오래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올라가려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밀려서 또 한 번의 큰 하락 파동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약 40%, 50%가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고생을 너무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지만 비싼 게 아니라니까요.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갔을 그 적정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2021년 올해 실적, 내년 실적을 다 놓고 봐도 지금은 너무너무 침체 구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초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도 적정한 때에 물량을 모아 나가셔도 좋겠다. 그죠? 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KCC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기술적 설명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물론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제가 3시간, 4시간 떠들으려고 그래도 떠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1시간 이내에 다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KCC 심화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고 또 너무 갑자기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사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같이 가져가 보시고, 제 관심 종목이고요. 저희 성장주로 저는 편입돼서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 리뷰 시간에 KCC를 계속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쭉 물량을 키워나가고 성장을 키워나가는 그런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